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내일 차기 총리가 될 당 총재 선출 일정과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임 후에 국제적인 정세와 함께 일본 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베 총리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주 금요일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임으로 일본의 경제 정책 전체적인 틀이 이제 앞으로 수정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일본 언론들이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타전을 보내고 있는데요. 포스트 아베로 지금 유력하게 오르는 인물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기 개각에 들어간 명단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나물의 그 국밥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정책과 관련된 큰 틀은 변화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신임 차기 총재는 아베 자녀 임기 1년만 하기 때문에 대타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요. 과도 정부라면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된 대책에 주력할 수밖에 없고요. 또 내년 10월에 차기 총재가 이제 등극돼야지만 아무래도 디플레이션 극복과 관련된 금융 완화, 재정 투입과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아베노믹스가 8년 가까이 진행되는 오는 과정 속에서 구조 개혁에는 손을 대지도 못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재정 건전성도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성장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기업들 그 설비 투자도 위축이 되고 있고요. 또 임금 같은 경우에도 지난 8년간 무려 마이너스 3.5%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구조 개혁을 등한시했을 경우에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구조 개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해주셨는데 그럼 일본이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할까요? 네,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화살이었는데요. 대담한 양적 완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속한 재정 지출, 그리고 구조 개혁을 통해서 민간 투자를 끌어올리면 생산성이 증대되고 이게 다시 기업의 실적 그리고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그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 가지 화살은 모두 관역을 빗나갔고요. 또한 네 번째 화살인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도 물 건너갔기 때문에 현재 올해 들어와서 1분기 일본의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 또 2분기에는 마이너스 27.8%로 2분기 연속 최악의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요 정책을 과감히 떨쳐내고 공급 주도로 바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디지털화를 서두른다든지 도쿄의 중심에 집중되고 있는 본사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나 온라인 진료, 온라인 교육과 같은 서비스로 이전을 하면서 아무래도 생산성이라든지 질을 좀 높여야 되겠고요. 또 소비세도 인하시켜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 국채 매입이라든지 ETF를 매수를 했는데 금융 완화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선 앞으로 구로다 총재 그 사태뿐만 아니라 일본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를 빨리 시급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현재 경기 하락 국면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임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N 약세라는 아베노믹스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소장님? 네,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라는 단어를 아베조차도 1년 전서부터 쓰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가장 성과가 높은 것은 주가는 8년 전에 비해서 2배가 올랐고요. 또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무려 15조 엔 정도가 됩니다. 또 엔 약세도 차지했고요. 실업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 성장 목표 그리고 2% 물가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GDP를 20% 늘린 600조 엔까지 성장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누가
그 수상이 되든지 간에 관료주의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뭐 주가나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그 신임 그 총리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뭐 현재 개혁을 그나마 주장했던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그 일본 안에서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불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개혁은 당분간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차기 총리가 될 당 총재 선출 일정과 방식이 결정이 될 텐데 차기 총리 누가 지금 유력하며 신임 총리 시대에는 한일 관계가 과연 좀 복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 포스터 아베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안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은 정치인은 아무래도 아베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 이시바를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지만 아무래도 당내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개파나 파벌이 중시하기 때문에 그 전체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모리토모 학원의 스캔들 문제라든지 벚꽃 보는 모임과 같은 여러 가지 스캔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와 관련된 수사나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로 충북 총리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베가 속한 그 호소파 같은 경우는 98명의 국회의원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파벌이는 아소파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54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파벌들이 현재 관방장관인 그 스가 요시히데를 지금 밀고 있는데요. 요시히데 같은 경우는 매일 TV에 나와서 아베 입 역할을 해줬고요. 또 안방 마님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인기가 높기 때문에 막후 정치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누가 그 총리가 되든지 간에 헌법 개정이라든지 G7 회의에서 한국 참석을 반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국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시 강경 대응이 나온다는 점에선 앞으로 한일 관계도 여전히 현재와 같은 경색 흐름이 1년 정도는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일본이 정권 교체가 되지는 않나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지율과 상관없는 정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정권 교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 후원회라든지 지방선거 조직이 일본 선거를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민당 의원의 5분의 2 이상은 세습 의원인데요. 이런 세습 의원을 가리켜서 일본에서 지정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패밀리 의원도 있고요. 도련님 의원뿐만 아니라 공주 의원들이 계속 늘어가는 분위기고요. 또한 그 정치 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대를 이은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가 8년간 총리직을 지내면서 지역 상공인들이라든지 친여권 기업들에게 은행을 통해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줬고요. 이런 자금들이 고스란히 정치 자금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역의 민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챙겨주고 있고요. 고투 캠페인을 통해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의 이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가 부채가 상당히 또 많은 상황인데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까지 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일본의 국가 부채 같은 경우는 무려 1,100조엔 정도가 되는데요. 세수가 62조엔 정도니까 무려 그 18배 정도 상한 불능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 기업이 이 정도라면 당장 파산을 했어야 되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액이 1조 3,700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대외 순자산만 하더라도 400조 원을 넘는 세계 1위입니다. 또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국채 90%를 개인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기업이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적으로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채를 사는 것보다도
율과 관련된 손실이 없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본 소비세율이 10%로 이제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규모 이 재정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나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 이자뿐만 아니라 연금 지급 그리고 재정 확장에 따른 그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매년 90조엔씩 그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세율을 좀 낮춰서 경기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적자 국채 발행은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경제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